1980년대 야쿠자는 여전히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거물 보스들은 웅장한 저택에 거주하며 고급 승용차를 몰았고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조직원이 한데 모여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일부는 연예인처럼 방송에 출연해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했죠.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구멍가게 갈치에서 주식, 부동산, 정치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회 곳곳을 좀 먹던 야쿠자들은 각종 사업과 권력을 둘러싸고 총기를 동원한 무력 분쟁을 벌이며 몰락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쿠자들은 이미 해외에도 진출해 있었고 그들이 일으킨 전쟁의 불길은 태평양 건너 미국 하와이까지 닿게 됩니다. 이를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국 마약 단속국 DEA는 M1 마이클 잭슨까지 동원한 비밀 수사 작전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하와이에는 오랜 이민 역사로 인해 일본계 인구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야쿠자 문화가 없었던 오키나와 출신이 많아 전통적인 야쿠자 조직은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았으나 1960년대 일본의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하와이는 일본인이 선호하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고 이는 야쿠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몇몇 조직이 하와이에 거점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야쿠자는 하와이를 발판 삼아 환태평양 범죄 사업의 중심축으로 부상했고 미국 본토에도 차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에서는 일본 야쿠자에 대해 일종의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타카쿠라 켄이 출연한 영화 더 야쿠자 같은 매체의 영향으로 야쿠자는 사무라이 이미지와 결합하여 일본도를 사용하는 명예로운 협객으로 바라보았죠. 한편 일본에서는 각 야쿠자 조직이 세력 확장을 위해 대규모 전쟁을 벌였고 총기 사용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권총과 엽총에서 시작된 무기는 수류탄, 기관총, 심지어 로켓 발사기로까지 발전했습니다. 1977년에는 야마구치구미 하부 조직원 20여 명이 가짜 여권으로 하와이에 입국해 사격 훈련을 하다 적발되었고 스미요시 연합계 조직장이 미국인을 통해 수년에 걸쳐 하와이에서 총기 160정과 실탄 1300발을 들여온 이른바 하와이 루트 사건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마약밀매, 도박, 이민사기, 인신매매,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범죄 활동에 깊이 관여해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미국 마약 단속국은 일본 수사당국과 협력해 야쿠자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동양의 신비로만 여겨졌던 야쿠자가 이제 로켓 발사기를 든 테러 조직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4년 타케나카 마사이사라는 인물이 일본 최대 폭력단 야마구치구미 4대 조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던 세력이 조직에서 이탈해 이치와카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고 두 조직은 곧바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타케나카 마사이사의 동생 4명도 야쿠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타케나카 마사시는 야마구치구미 사나, 타케나카구미의 상담역으로 무력으로 이름을 떨친 형제들 사이에서 나름 사업가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사시는 다음 사업으로 마이클 잭슨의 일본 공연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연예계와 흥행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야쿠자가 해외 유명 가수의 공연을 주도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1982년 발매된 앨범 스릴러의 데이트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된 마이클 잭슨은 일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타케나카 마사시는 중국, 홍콩, 대만 등 해외에 넓은 인맥을 갖추고 있었는데 지인을 통해 하와이에 거주하는 프로레슬러 히로 사사키를 소개받았습니다. 은퇴 후 레슬링과 가수 프로모터로 활동하던 사사키에게 마사시는 마이클 잭슨의 일본 공연 섭외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사사키는 대뜸 자신이 하와이 마피아인 존리 패밀리 소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사시는 그런 연줄이 있다면 일이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사사키에게 5천만 엔의 보증금을 건네고 공연 섭외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존리 패밀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조직이었고 히로 사사키 또한 마사시를 속이기 위해 접근해온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타케나카 가문과 접촉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 삼류 영화 같은 전개의 배후에는 미국 내 야쿠자의 범죄 활동을 겨냥한 미국 마약 단속국의 은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1985년 1월 27일 마이클 잭슨 공연을 해 2주 후 야마구치구미 4대 조장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반대파 이치와카이가 보낸 암살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317건의 무력 충돌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일본 야쿠자 사상 최악의 전쟁으로 기록됩니다. 특히 살해당한 타케나카 마사이사의 동생들이 형의 복수를 위해 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985년 5월 12일 타케나카 마사시는 하와이로 건너가 4억엔 규모의 마이클 잭슨 일본 공연 기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3일 뒤 히로 사사키는 마사시를 와이키키의 한 호텔로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미군에서 빌린 권총과 기관총을 보여주며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압도적인 인원수를 자랑하는 야마구치구미였지만 전쟁을 좀처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반대파 이치와카이가 대량의 무기를 선점하고 이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마구치구미에게는 새로운 무기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었죠. 형의 복수를 다짐하던 마사시는 무기를 보고 잠시 기뻐했지만 경찰이 타케나카 형제들의 움직임을 집중 감시 중이었기에 선뜻 거래를 수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비밀리에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24일 히로 사사키는 타케나카 마사시에게 입금이 늦어졌다며 계약금 4억엔에 8천만엔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마사시는 별로 의심 없이 돈을 건넸지만 정작 공연 계획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해 8월 말 존니 패밀리 결성 25주년 기념 파티 초대장이 야마구치구미 인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타케나카 마사시는 이 초대장을 받아 야마구치구미 직계조장 오다 조지와 함께 다시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마사시는 파티에 참석해 지연되고 있던 공연 섭외 상황을 히로 사사키에게 직접 따져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동행한 오다 조지는 야마구치구미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의 비서 출신으로 4대 타케나카 마사이사를 옹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야쿠자 중에서는 드물게 영어가 가능했죠. 존리 패밀리의 보디가드들이 권총을 지닌 채 아무런 제지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야쿠자인 자신들 역시 입국 심사와 통관 절차를 손쉽게 프리패스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울 만도 했지만 마사시는 역시 현지 마피아의 힘은 대단하군. 입국관리소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동행한 보디가드들이 DEA 수사관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DEA는 미국 관세청과 함께 수사를 주도하며 FBI, 이민국, 육군범죄수사국, 호놀룰루 경찰청의 지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타케나카 마사시와 오다 조지는 기념 파티에 참석한 뒤 히로 사사키로부터 로켓 발사기와 기관총을 구매하라는 제안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에 결심을 굳힌 마사시는 한술 더 떠 적대 조직 이치와카이의 수장이자 형의 원수인 야마모토 히로시를 암살하기 위해 로켓 발사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킬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히로 사사키는 마이클 잭슨 공연, 무기거래, 킬러 섭외까지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1985년 9월 3일 본격적인 거래를 위해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콩의 전 음식점 주인도 함께했는데 그는 마이거래와 관련된 삼합회 인맥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거래 장소에서 DEA 요원들에게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공연도 마피아 파티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DEA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진행한 대규모 위장 수사였죠. 체포된 이들은 로켓 발사기 3문, 기관총 5정, 권총 100정 구매, 암살자 고용 시도, 또 당시 기준 133억엔 상당의 마약 판매를 시도한 혐의로 오아우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목은 조직범죄 방지법, 마약 및 총기 단속법 위반, 살인 음모 등 무려 19건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재판이 일본 조직범죄를 상대로 한 미국 최대 규모의 소송으로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사람들은 전신에 이레즈미를 새긴 신비롭고 무시무시한 동양의 야쿠자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타케나카 마사시, 오다 조지는 전형적인 야쿠자보다는 비서, 상담력으로 그쪽 세계에서는 나름 차분한 모습의 양복쟁이들이었기에 대중에게 작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오다는 사법거래를 시도했지만 타케나카 마사시는 사법부와 타협하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심지어 변호사에게 미국 구치소는 디저트까지 준다라고 말하며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골골대는 오다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었죠. 일련의 거래 장면은 단속국에 의해 은밀히 촬영되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가 했으나
결과부터 말하자면 타케나카 마사시와 오다 조지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하와이를 오가며 재판을 지원했던 야마구치구미 고문 변호사 야마노우치 유키오는 이 사건을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다 실패한 사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타케나카 마사시는 요원들이 무기를 구매하지 않으면 적대 세력에 팔겠다고 협박해 자신이 그 무기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 구매에 동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하와이 방문 중 존리 패밀리의 호의를 받았기에 그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고 넘겨준 공연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 그들의 범죄 행위에 동의하는 듯 행동했으며 자신은 그저 예의 바른 일본인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암살자 고용 시도에 대해서도 언어 차이로 인한 오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어에서 하이는 동의한다는 뜻만 아니라 당신의 말을 들었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이죠. 변호인단은 지나치게 억지스러운 함정수사였으며 실제로 모든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해 결국 완전 무죄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야마구치구미 측이 배심원단을 매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오히려 배심원단은 미국 수사당국의 준비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DEA의 대표적인 작전 실패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DEA에 협력하던 홍콩 수사당국이 하와이로 향하던 마약을 예상보다 일찍 압수하면서 DEA가 다른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체포를 진행했던 탓이었습니다. 1986년 4월 타케나카 마사시와 오다 조지는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함께했던 전 홍콩 음식점 주인만 6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석방된 마사시는 인터뷰에서 DEA 요원들에 대해 그들은 정말 바보 같았다, 좀 더 똑똑한 방식으로 일을 해야 했다 라며 비웃었고 하와이의 한 레스토랑에서 무죄 판결을 축하한 뒤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경과를 통보받고 있던 효고현 경찰은 야마구치구미의 주요 암살 타깃이었던 야마모토 히로시의 자택에 로켓 발사기 공격에 대비한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1985년 8월 28일부터 일주일간 열린 고베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야쿠자 전쟁이 국제적 망신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고베 지역 유지들의 중재로 야마구치구미와 이치와카이는 일시 휴전에 합의하며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로도 몇 년 더 이어졌지만 야마구치구미 임시집행부는 끝없는 대립보다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자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과격파에 해당하던 타케나카 일가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타케나카 마사시와 함께 체포됐던 오다 조지는 구금 중 위궤양악화로 토혈하고 잘못된 수혈로 간염까지 앓으면서 석방 후 불과 4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공연 사기로 막대한 돈을 꿀꺽한 히로 사사키는 마사시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호화로운 삶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허무하고도 바보같은 사건 이후에도 하와이 내 야쿠자의 영향력은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로 한풀 꺾이기도 했으나 1992년 LA 타임스는 일본의 야쿠자가 하와이 필로폰 거래의 90%에 관여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서도 각종 범죄에 진출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